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창한 햇살이 정말 부서져 내리는 이런 때에 또 저의 이야기, 또 지혜자 이어령 선생님과 또 동서양의 지혜자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함께 옹기종기 모이게 돼서 제가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게다가 제가 약간 뭐랄까, 설레이기도 하고 감개가 무량한 것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한 1년 반 정도, 4계절 좀 넘게 평창동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했었거든요. 그때 뭔가 지혜를 빨아들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어령이라는 시대의 석학과 제 작은 뇌가 접속하는, 그러면서 나름의 저한테도 제 삶에도 불꽃이 일어났었고, 네, 그러면서도 또 이어령 선생님의 육체는 사그러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을 느끼면서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곳이 저한테는 뭐랄까요, 어떤 영혼의 고향 같은 베이스 캠프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저는 남들 같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부연을 하자면 저는 28년 차 기자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제가 인터뷰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주 부끄럽게 혹자는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뷰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저를 최전선의 인터뷰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가장 앞에 서서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식인들, 인문학자들, 지혜자들, 그리고 또 아티스트, 유명인사들을 독자 여러분께 질문을 위임받아서 묻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의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리고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후에 또 나온 책이 위대한 대화, 인생의 언어를 찾아서라는 책인데요. 두 책을 낼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이어령 선생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뷰어로서 김지수라는 사람의 어떤 전환점, 네, 그런 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어령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이어령이라는 당대의 석학, 언어의 거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전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어령이라는 동시대의 석학이지만 저에게는 벼락처럼 떨어진 인생의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저는 이어령이라는 분을 만나면서 어떤 전과 후에 조금 더 다른, 좀 더 성숙한 인터뷰어가 됐는데요. 그 모든 것이 대화, 시대의 석학과의 대화를 통해서였죠. 제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 서문에 잠깐 썼듯이 그 소크라테스의 그 말을 기록한 플라톤이 이제 대화록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 기록자가 되는 어떤 야심을 품지는 않았으나 항상 대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전달, 감정의 전달에 있어서 그것의 쓰임을 정말로 요즘 들어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 꽁트르라고 하면서 어떤 생각의 출생이죠, 함께.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서로의 에너지가 잘 맞았을 때는 마치 재즈 연주자들 있죠. 네, 마치 뭐 기본 악보는 이때 서로의 어떤 서로가 하는 말을 받아서 계속
이 음악이 어디를 향해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음악의 하모니가 너무나 어떤 기존의 악보에 그려진 대로의 울림과는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네, 그런 어떤 말의 황홀경이랄까요? 이런 그런 안내되는 그런 기쁨을 대화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저의 인터뷰는 다른 저널리스트들과는 조금 다르게 타인을 향해서 진격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굳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생각, 네, 감정의 어떤 그 굳음 이런 것을 흔들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휘저어 준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굳은 상태를 흔들리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이고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저 선생님 자택에 응접실에 가면 선생님은 굉장히 항상 작아 보이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체구가 작으시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60cm가 조금 넘으십니다. 근데 작으신 분인데 워낙 크게 언어로서 또 한 나라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올림픽까지 크게 지휘를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크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작으십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또 병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더 말라가셨고 작으셨는데 소파에 마치 작은 보따리처럼 누워 계시다가도 대화를 시작하면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점점 커져서 마치 제 앞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보듯이 이렇게 몸이 커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를 흔들어주면 살아나는 것 같다고. 마치 꺼져가는 그 장작에 산소 이렇게 왜 넣기 위해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거나 산소를 넣어줄 때 확 하고 일어나듯이 네, 그렇게 저는 작게나마 선생님을 흔들어주는 역할 그리고 제 앞에 있는 인터뷰이들, 대화자들을 흔들어주는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저는 떨림과 울림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대화이면서 그 대화가 위대한 이유는 그렇게 서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대화 인생을 찾아서라는 책까지 쓰면서 이제 인생의 언어를 찾는 저의 여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과 위대한 대화는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대화들이. 네.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집이 좀 더 이전과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가치가 격변하던 시기에 제가 지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정말 이 변화된 가치관이 액상화된 세계의 새로운 언어들을 건져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그 인터뷰어로서 타인의 지혜와 이런 언어의 촉을 감지해보는 역할을 해왔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는 정말로 대격변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승자 독식의 시대였었고요. 그 언어들이 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효율성이랄지 단기 이익만 바라보는 유한게임 세계관이랄지 적자생존, 경쟁, 쾌락 이런 룰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 생명체, 이 전 세계 질서, 언어의 질서가 바뀌었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큰 아픔을 겪고 심지어 메가시티인 뉴욕의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고 엄청난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함께 이 공간에서 이 촉으로 이렇게 눈빛의 촉도 보고 이런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세계관은 인생을 더 멀리 보는 무한게임이라든지 또 강점이 아닌 약점, 적자생존이 아닌 선자생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친절, 그리고 고난을 겪어도 우리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그렇죠. 파괴되지 않는다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담대함, 이런 쪽으로 계속 언어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하이라이트들을 제가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이어령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위대한 대화에는 찰스 핸디랄지 파스칼 브리크네르랄지, 그러니까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프랑스 분이세요. 프랑스, 찰스 핸디는 영국, 뭐 타인의 해석을 쓴 말콤 글래드웰은 이민자 출신의 미국인, 네, 뭐 사이먼 시넥이라는 경영사상가, 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빠친코를 쓴 이민진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인생에 풀리지 않은 갈등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거시적인 세계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가장 그 살아있는 나 자신의 어떤 갈등을 풀기 위한 언어들도 많이 배웠는데요. 이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타인을 믿고 이 세계에 내가 좀 나를 던져도 되겠구나, 이런 용기가 사실은 생겼거든요. 네. 이 지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관통하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위대한 대화, 이어령 선생과의 위대한 대화, 그리고 이 18인 동서양의 지혜자들과의 위대한 대화라고 했을 때, 위대한이란 수사 때문에 당신이 나눈 대화가 위대하다고 하다니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위대한은 저 자신의 어떤 대화의 어떤 그것만의 위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되게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인터뷰어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인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는 인터뷰어가 됐는데요. 저 자신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만 보면 코로나 때 느끼셨겠지만 인간이라는 생명체 자체가 굉장히 정말 연약합니다.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뭐 코로나 기간은 물론이고 생애 전체를 이렇게 훑어봐도 인생이 각자의 사람들은 각자의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겪어도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신에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언어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서 타자의 힘과 지혜를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8인의 지혜자와 이어령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얻은 메시지는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타인을 믿고 약점을 노출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정을 소중히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자기 인생의 추위 때문에 응달해서 좀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또 특히나 이 가치관의 액상화가 일어나면서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가치가 다 도전받고 이러면서 특히나 코로나 이후 바로 이제 놀랍게도 디지털 가속화가 일어나면서 챗 GPT의 세계도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인간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흔들리는 채로, 덜 여문 채로 계속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때로는 좋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후회도 하고 충동감도 느끼고 그렇게 사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기 자신의
대한 연약함을 감지하고 인지한다면 나처럼 추위에 떨고 있는 타인의 파동을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떨리는 나를 세상에 정직하게 내놓을 때 세상의 그 약함에 함께 공명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과 대화를 할 때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타인의 아픔을 모른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나와 타자 사이에 있는 엷은 막 때문에.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열이 펄펄 나서 누워 있을 때 그 여러쌤이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마를 와서 차가운 손을 탁 짚을 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지만 너무나 그 차가움이 서늘하게 느껴지고 타자구나. 이분이 나의 아픔을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의 아픔을 모르겠구나가 오히려 선명하게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는 저는 이 말을 잘 몰랐는데 타인의 아픔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그때는 함께 공명할 수 있다. 그 떨림을 알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촉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한 분 중에 김상욱 박사라고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떨림과 울림을이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실체가 바로 떨림이다라고, 진동, 파동, 떨림,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라고 했을 때 파동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파동이었구나. 그래서 나도 떨고 있고, 뭐 이 책상도 떨고 있고, 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이의 마음도 떨고 있고 핸드폰도 떨고 있고 결국은 떨리는 것이고 우리는 타인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구나. 내가 하는 대화의 행위도 문을 여는 것도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고 모든 것이 진동으로 환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진동을 가장 좀 더 정확하게 감지할 때가 바로 약해서 떨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약할 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낼 때 진동을 가장 예민하게 서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배운 것은 강자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인터뷰한 또 다른 분이 회복력 시대라는 책을 쓴 제레미 러프킨이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했는데요. 세계화, 성장과 효율의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화에서 세방화로 지역화 그리고 효율성, 효율의 시대에서 적응의 시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산의 시대에서 재생의 시대로라고 이제 다 이제 재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의 시대에는 약해질 준비를 하는 게 희망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회복력이 과연 뭔가 지금이 이제 회복력의 시대인데 회복력이 뭔가 우리가 회복력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큰 재난이나 충격을 받은 이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한성을 우리는 회복력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충격을 받은 이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회복력은 뭐냐? 일종의 취약성이라고 또 이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취약성이 필요한가 하면 회복력은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로 회복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린 자세를 취한다는 게 결국은 내가 옳다라는 어떤 지적인 그 고정된 상태, 오만의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내려놓는 거죠. 열린 자세로 타자나 또 새로운 어떤 가치나 또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바로 회복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약성이나 약함이나 모든 기조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언어가.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지혜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언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정함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최근에 왜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도 있고 다정함의 과학도 있고 그리고 저 얼마 전에 본 영화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거기서도 되게 중요한 키워드의 대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우주에 이제 멀티버스 나라는 존재가 여러 차원의 우주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느 우주에서 만날지 모르니 친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올라오고요. 말씀드렸듯이 우정, 친구, 슬픔, 반성, 후회 이런 그 심리자원의 근본을 두드리는 그런 돌봄의 언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이 21세기 AI 시대의 언어는 나의 돌봄, 타인의 돌봄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 언어가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은 선생님이 선생님과의 온전히 1년 한 6개월간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책이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선생님을 이어령 그러니까 라스트라는 말을 싫어하셨어요. 라스트에 항상 넥스트에 공세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어령 넥스트라는 제목으로 김주수의 인터스텔라로 이어령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 이어령 넥스트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타이틀이었는데요. 그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 인터뷰와 함께 이제 파스칼 브리크네르, 찰스 핸디 이런 시대 현자들로 이 다음 책인 위대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어른들의 대화가 참 저는 굉장히 신선한 하모니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어령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죽음을 기억하라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그런데 이어령 선생님은 또 항상 삶과 죽음의 사이를 좋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어령 선생님은 항상 인터페이스, 사이를 좋게 굉장히 다정한 언어를 쓰셨어요.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쓰셨는데 극과 극을 화해시키는 언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화해시키는 언어, 그리고 또 생명과 자본을 화해시키는 언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화해시키는 언어, 이런 사이꾼의 언어를 쓰셨고요. 그 책에도 제가 썼지만 길목, 나들목, 손목 이런 게 다 사실 인터체인지의 언어잖아요. 서양에서는 목이라고 하면 넥 걸린다라고 해서 다 끊어먹는 건데 이 한국말은 이 목이라는 말을 다 이렇게 사이좋게 라는 표현으로 연결자의 언어로 썼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우스갯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시절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럼 올림픽 굴렁쇠 이런 것들 생각하고 합리종 만드는 건 얼마나 업적이 많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내가 갓길이라는 말을 만든 거야. 그게 내가 장관 시절에 제일 잘한 일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갓길이 뭡니까? 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옆에 그 황무지 평야 사이에 있는 길이 갓길이잖아요. 둘 사이를 이어주는 그 갓길, 그리고 경계지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앞과 뒤든 모든 것을 조망하는 지대가 갓길이었고, 그런 뷰를 보여주기 때문에 갓길이라는 말을 자기가 당신께서 만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사익군의 언어, 그리고 손잡이 달린 그 사람으로 이제 결국은 저는 그 손잡이 달린 사람이며 사익군의 언어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극과 극을 항상 다정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어령 언어의 미학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위대한 대화에서 인터뷰를 했던 분이 파스칼 브리크네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철학자고요. 미터문이라는 또 영화의 이제 원작을 쓴 소설가이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달라요, 언어의 경계가.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자입니다. 프랑스는 개인주의, 실존주의 철학의 전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이어령 쌤이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다면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삶을 욕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쇄신을 이루면서 삶을 욕망하라. 그러면서 죽음을 왜 초대하는가? 결국은 죽음은 우리가 똑같이 받아들일 성적표인데 왜 죽음을 초대해서 내 인생의 열린 문을 닫으려 드는가?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사람이 대치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삶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도록 또 하나의 틈을 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령 선생님은 또 그러셨잖아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건 뭐냐면 이 삶과 죽음을 생명의 순환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전체 조금 더 넓은 사이즈의 순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파스칼 브리크네르는 철저하게 개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뷰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참 놀랍게도 영국은 균형과 어떤 그러니까 경영 사상가들의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공리주의의 나라고 그 영국의 경영 사상가인 찰스 핸디가 이것에 또 균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충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찰스 핸디가 또 그렇게 중립적인 또 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영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이 제 질문을 받아서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서 녹음을 해서 저에게 또 갖다 주는 정성을 보였는데 찰스 핸디가 마지막 침대에 누워서는 두 가지 질문이 남는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누구를 도왔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저는 또 크게 제 가슴을 뻥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어로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챗 GPT의 시대에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런 말을 듣고 있지만 저는 또 약간 또 좀 거꾸로 가는 그런 또라이 기질이 조금 있어서 저는 요즘에는 질문자보다 저의 역할을 경청자, 리스너로 조금 더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질문을, 멋있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를 맞추어주고 휘저어주고 사소한 질문들을 던져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 자기 자신의 서사를 가장 자기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판을 계속 깔아주는 자로서 저는 질문자보다 경청자로서의 저의 역할을 조금 더 요즘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이나 이럴 때는 꼭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 너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들. 근데 이 찰스 핸디 이후에는 꼭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도왔습니까? 본질적인 질문은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찰스 핸디한테 또 들었던 이 사람이 참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했던 이유가 찰스 핸디는 죽을 때까지 만약에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면 아내와 3번 이상의 계약 갱신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그러니까 어떤 한동안의 시기에는 남자가 이 찰스 핸디는 그 다국적 석유회사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아내가 이 남편을 내조하고 또 그 다음 시기에 이 사람이 은퇴했을 때는 아내가 사진작가로서 예술가로 전 세계 전시회를 다녔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내조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시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이 두 사람의 지혜와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을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에 초대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헌신하는 또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함께 계속 자기 그 관계를 재갱신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친구다, 네, 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정이나 친구,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조차도 이 찰스 핸디는 굉장히 공평한 우정과 친구의 관계로 계속 갱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제 어른들의 유려한 메시지를 통합하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함께 가기 위해서 약해지라, 친절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위대한 대화 여기에 많은 각국의 그 지혜자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창작하는 사람들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사와다 도모히로라는 일본 출신의 카피라이터가 있거든요. 네, 이 사람도 제가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일은 도움과 민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삶을 포개는 것이다 라는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일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바로 직전까지는 찰스 핸디가 했었던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타인을 위해 봉사하라.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다이모니아의 개념인데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타인을 위해 써라. 이게 이제 저는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일이란 곧 그 엄청난 자기 수련의 길이고 요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와다 도모히로라는 일본의 카피라이터 자기 아들이 이제 장애를 태어나면서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서 아들의 장애를 알고 난 이후로 나는 강점으로 싸우는 걸 그만두었다라고 선언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제 그때부터 일의 개념을 달리하면서 일은 그렇게 서로의 민폐와 약함을 노출하면서 이제 서로의 삶을 포개는 것이다라는 돌봄의 차원으로 일이란 결국은 돌봄이다라는 돌봄의 차원으로 이제 승화를 한 것이죠. 네. 이런 대화를 좀 제가 뭐 한 몇 년에 걸쳐 들으면서 쪼그라들어 있던 제가 좀 심폐소생술 받은 것처럼 네, 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마음이 좀 놓이고 이 세계가 그렇게 터프한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시대고 경쟁이 심한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터프한 시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어떤 가정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의 뿌리가 이제 이 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 칼럼인데요. 인터스텔라라는 칼럼을 연재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제가 가장 약했을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뭐 엄청난 포부를 안고 시작된 게 아니고요. 제가 가장 연약했을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약점이 재능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연약했던 시기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5년, 그러니까 잠깐 그 인터스텔라와 저의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5년 7월에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인터뷰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는 패션지 보그라는 패션지에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사실은 보그와 조선 비즈인데요. 광화문 언론사고 청담동의 패션지입니다. 월드와이드 패션지인데요. 너무 다른 세계라 화성남자, 뭐 금성여자 이렇게라고 할 정도로 서로 다루는 세계와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제가 보그에서 계속 잘 나갔다면 이 세계로 넘어오지 못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보그를 어떤 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었고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45이었습니다. 네, 젊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커리어의 측면에 있어서 여성이 45세 자기가 있던 세계에서 나오면 다른 곳으로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너무나 시리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땅만 보고 걸어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잡코리아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그 이력서를 냈어야 됐었어요. 근데 조선비즈, 그 조선 미디어에 이제 어떤 그게 나와서 네, 제가 이력서를 냈고요. 당연히 뽑히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거기 대표께서 새로운 물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라고 발탁을 해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들어갔지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했어요. 막막할 때는 제일 잘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것이 저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어떤 문체를 써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했었죠. 근데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잘했던, 내가 지키고 있었던 어떤 그 보고에서 지키고 있었던 아름다움을 향한 본질과 네, 이런 것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신 이제 그 형식을 바꿨죠. 보고에서는 어떤 굉장히 잘난 보그체라고 많이 했었는데 그 뭐랄까 오페라 무대에서 마치 그 발레를 추는 것처럼 그건 다 초대된 분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했다면 이 디지털 언론사에서는 시장 같은 광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독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제가 나름의 형식을 개발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리드미컬한 대화체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치 드라마 대본을 쓴다는 느낌으로 네, 인터스텔라를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잡지의 어떤 미감, 아름다움과 디지털 언론의 속도감 이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독특한 이런 믹스 컬처의 인터스텔라가 탄생을 한 거죠. 네. 어쨌든 저는 인터스텔라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어령 쌤이 늘 당신을 나는 경계형 인간이다, 경계지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 또한 항상 경계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편견이 많지가 않았었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이런 그 인터스텔라 호스트, 인터뷰 호스트로 만나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금사빠처럼 흥분을 많이 했는데요. 그 흥분 상태,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한밤중에 거실을 거닐다가 이제 서가에서 마음에 드는 책을 꺼내면 이렇게 너무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하셨거든요. 이 문장을 내가 지금 책장을 펼쳐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이 언어를 독자들한테 전달한다면 독자들은 또 얼마나 이 새로운 어떤 그 지경을 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저 또한 그렇게 전달자로서 막 흥분을 떨리는 그런 순간들을 되게 기쁘게 네, 체험을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저와 세상을 설명하는 되게 정교한 언어랄지 포용적인 언어, 이런 언어를 만나면은 굉장히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주는, 기존의 가치관을 흔들어주는 언어, 뭐 그 기존의 가치관을 흔들어주는 언어의 최고봉은 뭐 이어령 선생님이었지만, 그래서 이어령 쌤에게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이런 말, 선한 인간이 이긴다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런 포용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또 뭐 그 이민진이라는 작가에게 재능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재능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내가 재능이 없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안, 재능을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라 라는 말을 듣는다거나, 또 뭐 그 상처를 받았더라도 아름답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민진 작가가 빠친코 이후에 했던 그런 결론,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뜹니다. 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들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어령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이민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안심이 된다라고나 할까요? 아, 그래, 맞아, 그랬구나. 안심이 되는 언어들의 힘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뷰어로서는 반전의 언어에도 굉장히 힘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했던 인터뷰 중에 애니 듀크 퀴이라는 책을 쓴 애니 듀크를 인터뷰를 하면서 끈기보다 끊기가 중요하다. 또 이런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인내의 가성비 시대, 이제 산업화 시대를 살아왔을 때는 사실 인내가 가장 큰 자원이잖아. 엔진이기 때문에 인내의 가성비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끊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만두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정확하게 끊어줘야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또 증명을 해내는 또 그런 인터뷰를 받았는데, 그래서 끈기보다 끊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그런 언어들은 사실 그 장기하라는 가수 아시죠? 네, 장기하라는 가수를 제가 인터뷰했을 때 또 깜짝 놀라면서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네. 포기, 불필요한 것 못하는 것을 빼는 것이 포기고 자기 자신은 적절하게 잘 포기해서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선명해지는 이런 언어를 들으면 좀 굉장히 선명한데 이게 이런 것들이 포기의 신세계구나. 우리가 어쩌면 포기의 신세계를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버티는 마음도 훌륭하지만 포기하는 지혜도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걸 이제 제가 인터뷰 일을 통해서 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완벽주의나 어떤 완성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목표로 알지만 또 화가백현진이라는 또 배우이기도 하고 그 사람은 완성은 없다. 그냥 손을 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가 짐이 굉장히 덜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순간 손을 뗄 뿐이다. 네, 뭐 그런 언어랄지 또 이길보라라는 또 영화 감독인데 이 친구도 타인을 착취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그만한다. 라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만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각 위에 얼마나 다른 또 중의적인 다른 차원의 또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배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탁월함이라는 것도 완벽함, 압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떤 성실을 통해서 개선돼 나가는 어떤 상태다.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좋은 언어가 제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저는 인생은 자기 언어를 찾고 자기 언어를 통해서 내 서사를 구성하고 또 해석하고 우주라는 이 거대한 공간에 이 서가에 내 이야기 책을 하나 꽂고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좋은 언어를 발굴하고 쌓고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황홀하고 고독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인터뷰어를 저는 마인스 커넥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더 나은 언어로 세계를 읽는다라고 그냥 저 혼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자기 일을 설명할 때 나는 무엇을 하는 인간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저는 자기 직업을 설명하는 이게 기자라고 하면은 사실 요즘에 너무 갈등 산업에 종사를 하는 걸로 뭐 기레기니 뭐 요즘에 기덕이니 뭐 이런 말까지 들어서 되게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조적으로 많이 그러고. 근데 그럴 때마다 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언어로 조금 더 아름다운 목표를 좀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인즈 커넥터라고
이제 저를 이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명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명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페북에 쓴 글인데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명명이다라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산책을 하다가 생각해낸 건데 진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라 네, 명명은 공명의 세계이고 명령은 계산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령 보통 이제 명령하는 거 보면 다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것보다 강하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고요. 네, 그러니까 추상으로 보지 말아라고 한 거죠. 사람을 숫자, 1000명, 100명의 죽음을 이야기해버리면 그것은 이미 거기서 하나의 소중함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셀 수 있는 것을 자꾸 앞에 두지 말라. 요즘에 빅데이터, 데이터 시대라고 해서 막 데이터 통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는 데이터 이후의 세계는 훨씬 더 셀 수 없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계속 진동과 파동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한 인물의 지식, 인격의 자장 안에서 나오는 건진 언어들을 독자들하고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위대한 대화에 이 수록된 인터뷰 중에 독일 심리 전문가 이름트라우트 타르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정은 끊이지 않는 대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전문 인터뷰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도 아마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게 이 인터뷰 대화 같습니다. 대화가 되게 중요한 엔터테인먼트나 취미나 교양의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제 그 대화의 목표는 항상 아름다움과 타인에게 내장된 아름다움과 눈물겨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이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하고 싶은, 네. 아무튼, 네. 이어령, 찰스 앤디, 파스칼 브리크네르, 이 어른들은 정말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각자 각 세 개의 나라의 다른 분들인데 다른 사유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굉장히 이 세계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터무니없는 은총에 감사하다라는 게 합창처럼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까칠한 파스칼 볼크네르조차도 이 터무니없는 은총에 감사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어른들을 보면서 자기 쇄신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쇄신의 길을 간다라는 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또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대화에 수록된 분들 중에서는 강금실과 밀라논나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강금실 전 장관은 이제 변호사, 그 법무부 장관이었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했던 말이 너무 즐거워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권력에 대한 아무런 욕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언어, 자기 법의 언어를 어디에 쓰냐면 바람과 햇빛과 바다와 강을 변호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지구법학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자기가 배운 법의 언어를 이런 이 생태, 자연을 이제 자연이 위해받은 것을 다시 권리로 회복시키는 데 자기 언어를 쓰고 있고요. 또 밀라논나라는 이분 아실 거예요. 유튜버로 장명숙 선생님인데 이분은 제가 만난 이 지혜자들과 비교하자면 사실 대단한 인문학적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데 삶 자체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우러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라. 이
강금실 전 장관도 그렇고 밀라논나도 그렇고 억압하지 말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젊은이 억압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젊은이들한테 하는 말이 나 어른 대접하면 안 놀아줄 거야라고 해요. 어른 대접하면 부담스러워. 날 어른 대접하면 절대로 안 놀아줄 거야. 몸에 좋다는 거 사오지 마. 나 오래 살면 내 몸은 시신 기증할 텐데 상태 나빠져서 기증하는 거 싫으니까 절대로 내 몸에 좋은 거 사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의 저 마음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자기 몸 자체를 공공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어령 쌤, 파스칼 브루크넬의 찰스 핸디의 언어도 너무 훌륭한데 강금실이나 밀라노다 이 여성의 언어는 또 다르게 어떤 생명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전혀 억압이 없는 생명 순환의 언어, 타 생명체에 군림하는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그런 타인에 대한 애틋함을 지닌 언어, 여기서 또 배울 것이 또 얼마나 많은가 싶고요. 네, 이렇게 이런 수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결국은 돌봄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어떤 민폐라는 게 저는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민폐도 하나의 사회관계 자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민폐가 화폐가 되어서 순환이 되면 그것이 또 이 사회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대화에 미나자와 아키라라는 디자이너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에게 들은 말에서 제가 받은 영감을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미나자와 아키라에게 제가 옷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디자이너니까 옷은 바깥 세계에 가닿는 최초의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옷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이분한테도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라고 했더니 일을 할 때는 어떤 좋은 기억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뷰가 뭘까? 그러니까 대화를 내가 이렇게 포문을 열게 하는 인터뷰가 뭘까라고 했을 때 한 인물이 이 세계에 닿는 최초의 기쁨, 그게 저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저 또한 어떤 한 인물을 세상에 지식이든 그 사람의 인격이든 내놓을 때 세계관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좋은 기억을 이 세상에 남길 것인가를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